안 돼, 들어가지 마. 조절 안 했는데. 해야겠다. 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차던데, 그쵸? 이거 조절하다가 그냥 눌러져가지고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는 그냥 요거초밥이랑 그거 뭐지? 된장국 먹었어요. 오랜만에 두부 된장국 먹었는데요.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해서 드세요?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좀 국물 있고 따뜻한 거 드시는 게 괜찮죠. 그리고 순두부도 사다가 순두부국도 끓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얼큰하게 하고 순두부 베이스로 뭐 파랑 이런 거 넣고 계란도 나중에 터뜨리고 뭐 참기름 한 방울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얼큰하게 드시는 분은 고춧가루 좀 넣고 또 향신료 좋아하세요? 저는 향신료 좋아해요. 후추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음식에 후추 넣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추도 넣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또 이런 추운 날에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우리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모든 뭐 개인의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뭐 가정, 사회, 국가적인 부분, 세계로 가는 이런 방향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 그런 기본 원칙과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 그런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을 때 그렇게 정도를 가다 보면 크게 어긋나는 일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그런 기본적인 그런 원칙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그냥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본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그 위로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 올려져 간다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만나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 잠시만요. 강아지가 올라오려고 해서 이리 와. 그런 기본들을 지키려고 할 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도 신뢰나 이런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뭐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간단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하니까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하고 기본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말 한마디를 해도 가볍게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어떨 때 그런 위로를 받나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나도 공감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장 솔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이 신뢰로 연결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 그런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즐겁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신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것만 지켜줘도 일적으로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나 어긋나는 일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장 쉬운 부분을 놓치고 살아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일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어긋나거나 그렇게 뒤틀리거나 그렇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법과 원칙 이런 부분도 딱 정해진 그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그런 뭐 어디에 어떤 부분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고 형평성 있게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정상 참작을 하고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크게 벗어날 방법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들을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어렵고 이렇게 서로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있으려고 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오랫동안 뭐 진짜 대학원까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내가 공들인 시간과 경제적인 그런 비용과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들인 정신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 이런 것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그런 나의 자산이자 내가 투자한 투자 가치들이잖아요. 이런 투자 가치들이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고수하려고 하는가,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이런 원칙들과 기본들을 잊어버렸을 때 아예 이 자리에서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단 한 사람도 너무나 사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진짜 그런 무슨 무슨 뇌구조 자체가 아예 다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그렇게 나쁘거나 사악한 사람은 없었어요.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탄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개개인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성장기적인 부분에서 아픔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니까 바른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그 누구도 모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이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개인의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성장 과정들도 지금까지 현 시점에 이르는 생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슬픔이나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위로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친구들이지, 그런 아픈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상처난 마음에 더 아프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가장 쓴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유익한 말이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말이다 하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입장과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들어야 알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울고 있는가, 왜 이렇게 생기를 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추운 날씨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어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누가 그냥 뭐 힘들게 일하고 방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따뜻한 집에서. 그런데 모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거리 바닥에서 겨우 간식 이렇게 먹으면서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도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기가 힘드니까 봐달라고,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소수의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전 국민이 여기저기에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진짜 쇄신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잘못된 부분도 그렇게 국민들 진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 돈들이 엉뚱한 데로 새 나가면 그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런 새 나가는 그런 돈들을 잘 미리미리 막고 그러면 진짜 국민들의 그런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세워놓은 예비비 항목이나 그런 것들은 또 그런 특별한 그런 기금들은 그런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항목별로 묶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또 이 나라 살림살이라는 건 뭐 올해 한 해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년, 뭐 향후 몇 년 이렇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뭐 연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이런 경우도 나중에 국민들이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일을 다 못하게 됐을 때 그 후에 이제 그런 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긴축 재정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 운영에 관한 그런 돈들이 적립이 잘 돼 있어야 그래도 살림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재산이 모여 있으니까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지만 김장을 뭐 몇십 포기, 수백 포기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그래도 봄까지는 먹을 게 있어. 다른 특별한 것들을 먹지 않아도 김치를 맛있게 담가 놓으면 이거는 든든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고의 살림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전 세계적인 나라에 다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어떤 국민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개인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다 중계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져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밝은 세상이라서 어떤 방법으로도 폭력적인 방법은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대화와 어떤 타협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뭐 고성방가 이렇게 싸움하듯이 뭐 어떤 품격이나 품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발언권이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들고는 했어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지켜보는 그런 뉴스고 언론 보도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보는 그런 언론 내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고 또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누가 봐도 잘한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자신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비난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투척하거나 그런 어떤 감정들을 투사할 게 아니라 나를 날카롭게 그렇게 예리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는 좀 더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런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조금 더 예리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면 또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속일 일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연이나 어떤 그런 전생의 그런 기질들을 닦아놓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과 이런 성격 모든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좀 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주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올리는 영상물들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기록물이고 또 개개인의 그런 역사로 쓰여지는 그런 글들이잖아요. 이런 게 먼 훗날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질 유산인데 이런 정신적인 유산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른으로서나 좀 더 어린 입장에 있고 또 선생님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면 내가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또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또 내가 아이면 내가 어떤 이런 학생의 입장으로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배우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서로 다른 역할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더 왜곡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고 체계나 이런 자체가. 그리고 아마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한계적인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다른 교육이나 또 새로움들이 채워지는 그런 기회랑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인지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의 호환이 빨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이렇게 연결해보면 먼 친척이 되고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미운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존재 자체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귀한 사람이고 너도 귀한 사람이고 모두 다 귀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함부로 할 권리가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진짜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에게 폭언을 날리거나 그런 정서적으로 괴롭힘을 가한다거나 그렇게 폭력적인 수단으로 뭔가를 탄압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가족처럼 여기고 말 한마디도 행동도 그렇게 조금 3초 1, 2, 3초만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 아니잖아요. 1, 2, 3 그냥 수만 번 참으면 되는 이 시간을 참지 못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냥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슈화 되거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서 기사화돼서 그런 이슈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꼭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기사화 쓰고 언론의 역할을 하고 이런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도 그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정말로 치명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올림으로써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까지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치명적인 것들을 공격용으로 삼으면 그 사람의 가족은
정말로 내가 죽여버리는 것과 똑같지 않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만 보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자살로 연결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특히 보면 못된 사람은 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오래오래 잘 버티면서 사는데 양심적이고 너무너무 아깝고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직도 비통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무식해서 그분이 너무 품격 있으신 분이었다는 거를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아직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아껴주면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이 과격해서 나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로 죽음을 생각하고 괴로워서 죽게 만들진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아까운 인생들이 진짜 그런 꽃다운 나이에 한참 예쁠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이슬로 사라져 버린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가지만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외모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뱀파이어족들 아닌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노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을 닫고 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는다면 주름도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안성기 안성기 배우의 그런 주름들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너무나 그렇게 사람 좋은 웃음을 했을 때 주름이 있는데 그런 주름도 매력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인상, 선한 인상을 가지면 주름마저도 멋지게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노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덕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깊어가는 그런 나이만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그릇을 늘 키우려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당탕탕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인간적이니까 그런 모습도 그냥 귀엽게 봐주고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못하면 어때요? 잘하면 잘한 대로 너무 대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뭘 잘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아프신 분들도 아파서 어렵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늘 감사히 여기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도 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을 느끼고 또 이런 부분도 살아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많이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지막 소풍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지막은 그렇게 소풍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잃어버린 친구한테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슬플지 알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함께 보낸 추억이 있잖아요. 어린 강아지였을 때부터 정말 애기랑 똑같잖아요. 진짜 못된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어쩌면 무한한 사랑을 더 많이 주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 주는 그대로 나한테 오잖아요. 강아지의 세상에서는 내가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주 같은 사랑을 줬을 거고 그
그런 사랑을 받았을 텐데 많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고 그래서 글도 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래도 틀어주고 독경도 틀어주고 했는데 모든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강아지도 질투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모든 감정이 다 있는데 다만 강아지의 언어로 짖으니까 우리랑 이렇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대화에 소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도 사람이랑 그런 교감을 많이 한 강아지가 두뇌가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그런 지능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영리한 개들 너무 많잖아요. 뭐 돈 들고 가서 뭐 슈퍼에서 물건 사오는 강아지도 있고 자기가 아프면 그 약국에 들어가서 약 달라고 그렇게 하는 강아지도 있고 또 주인이 아프면 엄청 떨어진 병원에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개들의 사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인원들도 어떤 식물을 막 찧어서 상처에 바르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식물의 그런 성분을 관찰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상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을 이렇게 바르고 있었고 뭐 돌고래도 IQ가 높고 뭐 돼지도 IQ가 높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만 우리가 인간이 상위의 포식자라는 그 상위의 개념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을 시켜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생명들, 식물도 포함해서 그렇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좀 소중하게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애완동물이나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뒷산에 가보면 들개들이 있는데 불쌍하더라고요. 밥은 먹었을까? 또 이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무리 지어 다니면서 울고 있는 걸 보면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되게 예쁜 고양인데 이사 가다가 누가 버려놓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막 있는데 그런 모습도 너무 가엽고 예전에 한동안은 누가 집토끼를 2마리인가 3마리 갖다 놓은 적도 있어요. 그 토끼가 너무 걱정이 된 때도 있었고 그렇게 그냥 그리고 또 야생에서 처음부터 살았으면 그런 뭐 유기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게 뛰어날 텐데 집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면 그렇게 온갖 그런 움츠린 그 구역 안에서만 지내다가 바깥 세상이 얼마나 춥고 무섭고 배고프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막 그런 휴양지 가서 몰래 놓고 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는 주인이 나타날까봐 차가 지나다니는 것만 보고 계속 하염없이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너무 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동물을 만나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대하고 마주할 때는 책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부분에서 일적인 면에서도 책임감은 필요하고 사랑을 해도 책임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책임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며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메인주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사이러스 H.K. 커티스가 혜성처럼 빛나는 경력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그는 결국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레이디스 홈 저널의 소유주가 되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잡지들과 비슷한 원고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돈으로는 최고 작가들을 고용할 수 없었던 커티스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커티스는 브루 명작 작은 아씨들을 썼던 루이자 메이 올커스 명성이 절정에 치닫고 있을 때에도 그녀를 설득하여 글을 받을 수 있었다. 커티스는 올커스 글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불했는데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지정한 자선기관에 지불했다. 이 시점에서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오, 그런 건 로스클리프나 록펠러나 감상적인 소설가들에게나 가능하죠. 하지만 보세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도 가능한지 보고 싶군요. 그럴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란 없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원리도 없다. 당신이 지금 얻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면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험 삼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간에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예전에 내 강의를 들었던 제임스 L. 토머스의 실화다. 한 자동차 회사의 고객 중 6명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수수료 모두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고객은 없었다. 하지만 각자 몇몇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 하나하나는 고객들의 동의 서명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다음은 신용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불일이 지난 요금을 청구하려 취했던 조치들이다. 이들이 요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1. 그들은 모든 고객들을 찾아가서 직설적인 말투로 받을 날짜가 한참 지난 요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2. 그들은 회사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고객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3. 그들은 회사가 고객보다 자동차에 대해 훨씬 아는 것이 많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러니 논쟁이 무슨 소용인가? 4. 그 결과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방법 중 어떤 것이 고객과 합의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답해보라. 이런 상황에서 채권 담당 부서장은 법적인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때 사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장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조사해 본 후 이 사람들이 모두 제때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돈을 받는 방법 자체에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장은 제임스 L. 토머스를 호출했다. 그리고 토머스에게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아내보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토머스 씨가 취했던 조치들이다. 1. 제가 고객들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받아야 할 날짜가 훨씬 지난 요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요금은 저희 회사가 받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요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고만 말했죠. 2.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을 때까지는 절대 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절대로 옳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 고객에게 저는 차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차에 대해서는 고객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차를 모르는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마련입니다. 4. 저는 고객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객이 바라는 그리고 당연히 기대하는 모든 관심과 공감을 보여주면서 들었습니다. 5. 마침내 고객이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고객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객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선 저도 이 문제를 다루는 회사의 방식이 서툴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여기 앉아서 고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객님이 보여주신 공정성과 인내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공정하고 인내심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저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셔야 할 고지서가 있습니다. 고지 금액을 알아서 조정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님과 똑같이 금액을 조정하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고객이 금액을 조정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금액을 조정하며 고객들은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금액은 1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다양했습니다. 고객들이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했을까요? 네, 한 분은 그랬습니다. 그분은 논란이 되는 요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분은 모두가 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상의 결과는 이런 일이 있은 후 2년 안에 고객 6분 모두가 우리 회사에서 새 차를 구매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어려운 이런 난제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저도 많이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새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경험을 통해 고객에 대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그 고객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분명하게 말해보자면 사람들은 정직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규칙에 예외가 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속이려 드는 사람들도 당신이 그 사람들을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대부분 호의적으로 돌아서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10번째 규칙을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 몇 년 전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티는 중상 모략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광고주들 사이에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틴이 너무 광고가 많고 뉴스는 적어 더 이상 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신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을 진압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블리틴은 다음과 같이 대처했다. 블리틴은 평일 정규 편집판에서 읽을 거리를 모두 오려내어 분류한 다음 한 권의 책으로 발행했다. 책의 이름은 하루 분량이었다. 분량은 307페이지였다. 이 정도 페이지면 $2 정도 가격이 붙었다. 하지만 블리틴은 하루치 뉴스와 특집 기사를 모은 이 책을 $2가 아니라 신문 가격 그대로 2센트에 팔았다. 이 책을 발행함으로써 블리틴은 엄청난 양의 흥미로운 읽을 거리가 하루치 신문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떤 수치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층 더 분명하고 흥미로우며 인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케네스 구드와 젠 카우프먼이 공저한 비즈니스에서의 쇼맨십을 읽어보라. 이 책은 쇼맨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들로 가득하다. 이 책에는 일렉트로룩스사가 냉장고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 바로 옆에서 성냥을 그어서 냉장고가 조용하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 예도 있고, 퍼스널리티사가 배우 앤서던이 사인한 1.95달러짜리 모자를 통해 미국 최대 소매 업체인 시어즈 로버 카탈로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사례도 있다. 이름들 너무 어려워. 쇼윈도의 움직이는 디스플레이가 멈추는 경우 고객의 80%가 떨어져 나간다는 조지 웰바움의 연구도 찾아볼 수 있고, 허쉬 화이팅이 잠재 고객들에게 5년 전에는 각각의 가치가 $1,000 정도였던 두 개의 채권 목록을 제시하며 유가 증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화이팅은 잠재 고객들에게 둘 중 어떤 목록을 사겠냐고 물었다. 당장 답이 나왔다. 현재 시장 가치에 따르면 한 목록의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그 목록이었다. 화이팅은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백과사전에 등재될 수 있었는지, 그 이름을 단 장난감으로 인해 한 회사가 어떻게 파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스턴 항공이 더글러스 항공기의 실제 계기판을 창에 띄워 보여주면서 길거리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던 예도 있다. 해리 알렉산더는 자기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과는 가상의 복싱 시합을 방송해서 영업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전시해 놓은 캔디에 우연히 환한 조명을 비추면 캔디 판매가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라이슬러는 자기 회사의 차에 코끼리를 올려놓고 차의 튼튼함을 부각시켰다는 예도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진수 오빠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여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취사조 여대생이 그녀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 아는 집 있어? 그녀가 고개를 젓자 여대생이 제안했다. 나하고 전대병원으로 가자. 거기 외사촌이 입원해 있어. 전대 부속병원 로비는 어두웠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한참 문을 두드리자 경비가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수간호사도 뒤따라 나왔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군인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복도와 비상 계단도 소등되어 있었다. 손전등을 든 경비의 안내로 여대생의 사촌이 입원한 6인실로 들어섰다. 솜 이불을 창에 걸어놓은 실내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다. 여대생의 이모가 조카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물었다. 어쩌까나 군인들이 들어온다면서 부상자들은 전부 총살해버린다면서. 그녀가 창 아래 벽에 기대앉자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인 듯한 아저씨가 말했다. 창 옆에 앉지 마소. 위험하다 마시. 어둠 때문에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군인들 퇴각하던 날에도 총알이 날아와서 여그 창가에 걸어놓은 옷에 구멍이 뚫렸다 마시.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녀는 창으로 2걸음 옆으로 옮겨 앉았다. 호흡이 고르지 않은 위중한 환자가 있어 20분 간격으로 간호사가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다. 서치라이트 같은 불빛이 병실을 훑을 때마다 공포에 굳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쩌까나. 군인들이 참말로 이 병원까지 쳐들어온다냐? 죄다 총살해버릴 것 같으면 해 뜨자마자 얼른 태어나야 안 쓰겄냐. 네 언니는 의식 차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깨운 자리가 터져불면 어쩌거나. 아주머니가 속삭여 물을 때마다 여대생은 더 작은 소리로 속삭여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숙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가냘픈 목소리에 그녀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메가폰을 쥔 여자의 목소리가 차츰 가까워졌다. 선주 언니는 아니었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 같은 침묵이 병실의 모서리들을 향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트럭이 병원 앞길을 지나가며 목소리가 크고 선명해졌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를 그녀는 처음 들었다. 수천 사람의 단호박,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어느 침대에선가 어린 환자가 예원했다. 엄마, 창문 닫아줘. 닫았어. 더 꽉 닫았다니까. 마침내 그 소리들이 지나가자 다시 가두 방송이 들렸다. 도심의 침묵을 가로질러 여러 블록 너머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러분, 지금 나와주십시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침 도청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귀를 틀어 막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다. 고개를 젓지도 신음하지도 않았다. 다만 너를 기억했다. 너를 데리고 가려 하자 너는 계단으로 날쌔게 달아났다. 겁에 질린 얼굴로 마치 달아나는 것만 살 길인 것처럼. 같이 가자 동호야. 지금 같이 나가야 돼. 위태하게 2층 난간을 붙잡고 서서 너는 떨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내 눈꺼풀은 떨렸다. 뺨 6.
검열을 어떻게 통과할 생각이지? 서 선생의 극단 스태프라는 청년이 방금 해주고 간 초대권을 들여다보면서 편집장이 중얼거렸다. 혼잣말 같지만 그녀에게 묻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대본을 다시 쓰고 있는 건가? 공연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연습은 어떻게 하라고? 그와 서 선생의 계획은 이번 주에 희곡집을 출간해 다음 주 일간지 문해면에 리뷰가 실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극단으로서는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연 기간에는 윤대리가 나가 극장 입구에서 희곡집을 판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열 때문에 출판이 무산됐으니 내용이 같은 연극 공연도 무산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헌데 무슨 생각에선지 서 선생이 예정대로 초대권을 돌린 것이다.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윤대리가 책 박스를 안고 들어왔다. 안경알이 훈기로 하얘져 있었다. 누가 안경 좀 벗겨봐요. 그녀가 뛰어나가 윤대리 안경을 벗겨들었다. 윤대리는 숨을 몰아쉬며 손님용 탁자 옆에 책 박스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커터칼로 상자를 뜯고 책 2권을 꺼냈다. 한 권을 편집장에게 가져다 준 뒤 남은 한 권을 훑어보았다. 수배 중인 번역자의 이름 대신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편집장의 친척의 이름을 넣은 책이었다. 염려했던 이 책은 정각 검열과에서 2 문단만 삭제되어 무사히 인쇄소에 넘겨졌었다. 그녀는 탁자에 신문지를 2겹 깔고 윤대리와 함께 상자의 책들을 꺼냈다. 출판사 로고가 인쇄된 봉투에 책과 보도자료를 함께 넣고 내일 아침 배포할 언론사별로 가지런히 쌓았다. 잘 나왔네. 혼잣말처럼 편집장이 그녀에게 말했다. 헛기침을 한 뒤 한 번 더 정식으로 말했다. 아주 잘 나왔어요. 정리하고 오늘은 일찍들 들어가요. 편집장이 돋보기 안경을 벗어놓고 일어섰다.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는 오른팔을 꿰지 못해 난감해했다. 겨울 들며 50견이 악화된 모양이었다. 그녀는 작업을 중단하고 그에게 다가가 소매를 그어주었다. 고마워 김양. 겁먹은 듯 선량한 그 눈을, 나이에 비해 일찍 깊은 주름이 생긴 목을 그녀는 보았다. 이렇게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 당국의 주시를 받는 필자분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당국의 주시를 받는 책들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문득 생각했다. 편집장을 뒤따라 윤대리가 곧 퇴근하자 그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갓 나온 책을 마주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 번역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세세한 생김새가 기억나지 않았다. 피멍이 가신 오른뺨을 쓸어보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손끝으로 눌러보자 거의 통증이라고 말할 수 없을 미미한 자극이 느껴졌다. 신간은 군중을 주제로 한 인문서였다. 저자는 영국 출신이었고 대부분의 사례를 근현대 유럽에서 가져왔다. 프랑스 혁명과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검열에 걸릴 위험이 있는 68 혁명에 관한 장은 번역자가 미리 뺐다. 훗날 온전한 개정판을 약속하며 그는 서문에 썼다.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일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 다음 문단은 검열 때문에 온전히 책이 실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어서 먹선으로 지워진 넋주로 문장을 그녀는 기억했다. 번역자의 살찐 턱과 허름한 감색 점퍼, 핏기 없이 노릇노릇한 낯빛을 기억했다. 물잔을 만지작거리던 길고 거무스름한 손톱들을 기억했다. 그러나 정확한 이목구비만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덮고 기다렸다. 창밖이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어떤 표정, 어떤 진실, 어떤 유려한 문장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 오로지 끈질긴 의심과 차가운 질문들 속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절대로 맞는 것과 반드시 틀린 것은 없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세상의 일에 있어 어떤 것이 오로지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무조건 그르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와 함께하고 따를 뿐이다. 군자는 극단적으로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거나 또는 절대로 틀리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하며 정의로움의 기준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자 자신도 삶에서 네 가지를 하지 않았다. 자한 제4장에 따르면 공자는 억측하지 않았고 틀림없이 그렇다고 단언하지 않았으며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아집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만 옳다고 내세우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을 갖고 있으며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완전하게 옳고 좋은 것도 없으며 또 반대로 전적으로 나쁘고 좋지 않은 것도 없다. 중용의 자세로 때, 장소, 상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무조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곧 집착이고 지나침이 된다. 이러한 아집과 집착은 우리 삶에도 사회 질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나는 부모로서 너를 책임지고 있으니 너는 자식으로서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부모의 강압적 태도는 자식과의 소통을 가로막는다. 또 직장에서 나는 이 분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야. 내 말은 곧 길이야 라는 권위주의적 상사의 생각은 부하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만 옳다는 독단과 독선이 지나치면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복종심과 충성심은 작은 충격에도 허물어져 버리는 사상 누각과 같아서 좋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지역감정, 혐오 등은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편가르기로 인한 것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의 밑바탕에는 보통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나의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나의 이익에 반하면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데올로기다. 이것은 다수 이익과 행복이 기준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이 기준일 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언제나 분열과 갈등을 주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집과 독선, 독단,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공자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말했다. 삶에서 나와 내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이익과 행복이 소중한 만큼 나와 가까운 사람들,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다수 이익과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삶에서 지녀야 할 세 가지 덕. 공자가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맹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가 생겨서 세상 일에 밝아지면 일을 처리할 때 우왕좌왕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인덕을 갖춘 사람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낄 만한 일이 없어 근심하지 않는다. 또한 용맹한 성품은 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의롭지 못한 것에 대응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게 한다. 이것은 지인용이다. 헌문 제30장을 보면 공자는 이것이 군자의 세 가지 도라고 말했다. 군자의 도가 세 가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인을 갖춘 사람은 사심과 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므로 인에 이르면 지와 용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인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좋은 내용을 공부하며 수양에 힘써야 한다. 중용 제20장에서도 지인용을 달덕이라고 이르며 중요한 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덕이다. 이것을 실천하게 하는 근본은 하나다. 달덕이란 덕목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을 말한다. 지란 지혜를 말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혜가 될 수 있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뉴스를 보면 고학력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사기를 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인을 벌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을 수없이 보게 된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좋은 입장에 있을 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견고히 가져가려고 하려면 그 자리에 있을 때 더 덕을 베풀고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품으려고 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눈 만큼 그보다 더 큰 복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을 잘 하고 또 내려왔을 때 명예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따라 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잘못하면 그 불명예스러움도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내가 행동을 잘하고 그럼으로써 내 명예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머릿속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융합해 참으로 이치를 관통하는 능력을 터득해야 지혜가 생긴다. 만약 어떤 순간에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치를 따져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눈앞의 이익을 따르거나 당장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선택을 하면 많은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보다는 일의 처음과 끝을 꿰뚫어 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유추할 수 있는 일이 관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식과 경험과 실천이 더해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다. 양화 제6장을 보면 공자는 5가지를 세상에 행할 수 있으면 인이 된다고 말했다. 제자인 자장이 그 내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공손함, 관대함, 신뢰, 민첩함, 은혜로움이 그것이다.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사람들을 얻게 되고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고 민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으며 은혜를 베풀면 충분히 사람을 부릴 수 있다.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고 그것이 일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용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삶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대부분의 동기는 이익이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다. 만약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실행하도록 이끄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 지 인용을 통해 덕을 쌓고 베풀면 이것은 어디에서든 나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나만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것만 욕심 부리고 채우려고 하는 건 결국 내 욕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려고 할수록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명예든 어떤 재물적인 측면이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운과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이런 기운들은 정말로 그 어떤 것들보다 크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선한 기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많이 추웠는데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업무가 많아서 힘드셨어요? 아니면 만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고 고단한 일들도 많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대견한 자신들에게 위로를 그렇게 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왔고 대구 한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추운 데서 보내셨으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시고 또 따뜻한 차도 드시고 잘 때 이부자리 포근하게 그런 이부자리 깔아놓고 그렇게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늘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주무시고 또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학원들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실마리들도 잠재의식으로 보내서 잠재의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들을 꼭 열어주기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웃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소망들이라도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단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이렇게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안녕.